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지방직 9급 보건행정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6월 20일 시행된 우리 9급 공무원 문제는 난이도를 제가 하라고 했는데 정말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항상 쉽다 그래! 라고 여러분들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번에 너무너무 쉽게 나왔고 뭐 변별력을 위한 뭐 10% 내지 15%에서 어떤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건강증진 얘는 그냥 항상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증진 HP 2030이 한 문항이 나왔고요. 보건의료체계에서 네 문항, 보건의료관계법규 한 문항, 보건행정 한 문항, 조직이론 두 문항, 공적 보건행정조직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질병관리청이 나왔어요. 항상 보건복지부 나오다가 사회보장제도 네 문항, 지역사회보건사업 한 문항, 보건인사행정, 교육평가 부분에서 두 문항, 재무행정 한 문항, 법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게 작년 제가 문제풀이 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역시 보건직 이영주에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작년 거에 제가 문제 번호도 기억해. 17번일 거예요. 17번에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HP 2030에 6개 분과가 나왔어요. 근데 6개 분과가 나왔는데 내가 내년에는 중점 과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와 거버넌스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필기까지 해줬는데 나왔어요. 네. 너무 신기해. 소름 돋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정답이 뭐예요? 2번이죠? 네. 건강 친화력 환경 구축에 해당되는 중점 과제는 네. 답은 건강 정보력 이해 제고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굉장히 문제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근 1, 2년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5, 6년을 쭉 그 경향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HP 2020부터 2030까지 출제는 매년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5, 6년 전에는 4차와 5차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5차에만 있는 기본 원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본 원칙이 경향성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6개 분과가 출제가 되다가 드디어 제가 작년에 점찍은 올해는 중점 과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점점 구체화되니까 네, 대표 지표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대표 지표가 좀 많아요. 64개야. 그래서 대표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지표도 잘 알아둬야 되는데 특히 대표 지표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뇌혈관 질환에 대한 중점 과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ER이 응급실이죠? 도착 비율. 요거 왠지 나올 것 같아. 재촉이 좀 좋거든요.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 예. MMR 이거 2030에 다 추가된 거예요. MMR 접종 비율. 여기 좀 특이하죠. 그래서 나는 요거랑 요거는 여러분들 대표 지표 중에서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해커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대표 지표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좀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해설 그 영상은 많은 학생들이 보니까 적어도 요거는 좀 중점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점과제가 출제가 됐는데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의 중점과제는 건강정보력 이해 제고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쉽죠? NHI와 NHS의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네, 국민 사회보험 서비스고 이거는 국민 보건 서비스잖아요. 국민건강 보건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좀 볼게요. NHI와 NHS 나라는 독일, 한국, 일본이죠.
여기는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죠. 자,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는 NHI는 공단이에요. 보험자가 주체겠죠. 보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단이에요. 독일은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NHS는 국가죠.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재원 마련은 NHI는 보험료예요. 당연히. 보험료. 얘는 조세, 일반 조세로 충당을 하고. 철학을 보시면 어때요? NHI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의 책임을 견지해. 1차적으로 개인 책임을 견지한다, 강조한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얘는 굉장히 치료 중심적이죠. 얘는 굉장히 예방 중심적이다. 그 다음에 진료비 지불 보상 제도로 보면 NHI는 뭐예요? 행위별 수가제 또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액 계약제이고요. 얘는 영국에서 하고 있는 인두제, 봉급제 이겠죠. 그쵸? 그리고 NHI는 NHS에 비해서는 어때요? 의료의 질이 높죠. 그쵸? 그러니까 국가가 많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의료의 질이 낮아요. 가장 낮은 건 어딜까? 사회주의 국가죠. 공산국가죠. 그쵸? 요 정도 알면 다 풀 수 있어. 뭐야? 자, NHI 보험료 조세. 가가 맞네. 그쵸? 당장 보이네요. 자, 관리기구 받던 NHI는 보험자죠? 얘가 정부기관이고 바뀌었네요. 얘가 인두제고 얘가 행위별 수가제죠. 영국, 이탈리아가 NHS고요. 한국은 한국하고 프랑스, 독일이죠. 독일, 일본이 바로 NHI입니다. 얘는 NHI예요. 얘는 NHS. 그래서 여기서 맞는 정답은 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아주 쉽게 나왔어. 의료법이. 그쵸? 네. 의료법도 어렵게 내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의사. 일단 여러분들 의료인 5명 중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은 유일하게 간호사 1명이에요. 그쵸? 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이렇게 있죠? 의사는 의원,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 종병이라고 쓸게요. 정신병원을 개설할 수 있어요. 한의사는 한의원, 한방병원, 또 뭐 있어? 요양병원. 요거 중요하죠? 요양병원. 치과의사는 뭡니까? 치과의원, 치과병원 이죠. 조산사는 오로지 조산원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개설할 수 있는 건 요양병원이겠죠?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요, 우리 병원 인증평가에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다른 기관들은, 다른 의료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하진 않아요. 자율적으로 받지. 근데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우리나라 보건행정 역사예요. 네. 아주 그냥 평이하게 나왔어요. 통일신라, 백제 이런 거 나오면 좀 골 때리잖아. 근데 우리 아주 통상적으로 고려하고 조선이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고려, 조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합시다. 고려, 조선. 자, 일단 왕실치료, 그 다음에 의료행정, 서민치료, 감염병과 구류, 빈곤을 구제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빈민 구제, 구류라고 하죠.
감염병이 들어가는 것과 그냥 구료는 달라요. 자, 왕실치료 고려 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죠? 상약국, 내의원, 그쵸? 의료행정은 뭐예요? 태의감. 이거는 전의감. 서민치료는 해민국, 해민서. 감염병 구려. 네, 동서대비원, 활인서. 그쵸? 그리고 구료는 뭐예요? 제위보가 조선시대 재생원이 됐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잖아. 그쵸? 이런 것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쉽게 나왔어요. 정답은 뭘까? 시대별 서민의 전염병 구료라는 말이 있어. 앞에 서민만 보고 서민치료 해서 해민국, 해민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전염병 구료라고 했으니까 동서대비원, 활인서를 골라내셔야 되겠네요.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5번 보겠습니다. 클레치코프스키. 네, 이것도 여러분들 보셨죠? 국가보건의료체계 모형에서 보건의료 자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보건의료 체계라는 게 뭐예요? 보건의료 자원을 잘 조직화해서 지역 주민, 국민, 서민에게 잘 보건의료 서비스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보건의료 체계 하부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보건의료 자원을 어떻게 조직화해야 돼? 잘 조직화해서 어떻게 서비스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양쪽의 지원 사격이 필요해. 재정적 지원, 관리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보건의료 자원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력, 이거 되게 쉽지. 시설, 장비 이런 게 보건의료 자원이겠죠. 조직화는 뭐예요? 조직화. 그냥 자원이 있으면 그걸 바로 쓸 수는 없잖아. 조직화해야 돼.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을까? 체계적으로. 네, 보건당국. 국가보건당국이 잘 조직화해야 되고 건강보험 프로그램.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 NGO라고 하죠. 비정부기관, 민간 부문 이런 것들에서 조직화를 합니다. 서비스 전달은 항상 어떻게 1차, 2차, 3차 예방을 골고루 해서 포괄적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는 예방이고 2차는 치료, 3차는 뭐예요? 네, 재활이 되겠죠. 관리는 뭐예요? 일단 지도력이 필요해요. 리더십이 필요하죠. 의사결정할 사람 필요해. 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 감독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때로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또는 통제가 필요하다. 이게 관리예요. 보건행정 필요하잖아. 재정적 지원은 뭐겠어요? 일단 공공재원으로 제일 많이 쓰겠죠. 그리고 외국 원조도 가끔 있을 수 있고 또는 지역사회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용주, 개인, 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재정적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보건의료 자원을 잘 조직화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1차, 2차, 3차까지 전달을 하느냐. 이게 바로 보건의료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너무 쉽게 나왔어. 네, 맥빠지게. 보건의료 자원을 물어봤네. 뭐예요? 의사결정과 규제, 관리겠네. 관리. 보건의료 시설과 장비, 이게 정답이네요. 그쵸? 공공재원과 외국 원조, 재정적 지원이고 건강보험 조직과 비정부기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조직화라고 했죠. 이거 되게 강조했는데 이거 외운 사람은 이거 그냥 거저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노땡큐야 노땡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우리 별로 바라지 않아. 그쵸?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네. 합격선만 굉장히 높여놓게 나왔습니다. 네. 별로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 6번. 다음에 설명하는 프로시드 모형의 단계는 이것도 너무 많이 했죠. 이거는 지역사회 보건 사업이에요. 지역사회 보건 사업.
자, 지역사회 건강 증진, 보건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럼 일단 어떤 진단이 필요해? 1단계, 2단계, 3, 4. 3, 4를 묶어서도 보고 저는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5단계, 6, 7, 8, 9 단계가 있어. 1단계는 우리 사회적 진단을 해요. 일단 그 사회가, 그 지역사회가 어떤지, 삶의 질이 어떤지, 삶의 질을 측정해. 2단계에서는 건강 문제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 뭐 어떤 진단이 필요해? 역학적 진단이 필요해. 그래서 뭐 유병률이라든가 어떤 질병이 많은지, 발생률이라든가, 네, 어떤 전염병이 돌고 있는지 이런 역학적 진단이 필요해요. 3단계는 보통 환경 또는 생태적 진단을 한다. 환경적 진단을 하는 거예요. 3, 4단계를 묶어서 우리 문제에는 나왔는데, 예, 따로 분리하기도 하고 묶기도 합니다. 4단계가 진짜 중요한데 바로 교육적 진단이에요. 아유, 글씨 못 써서 죄송합니다. 자, 교육적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해요. 어느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먹혀야 돼. 그래서 이 교육적 진단에는 가능성, 소인성, 가능성, 이거를 촉진 요인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강화 요인이 있습니다. 소인 요인은 개인의 요소예요. 교육이 잘 먹히려면 그 개인의 신념, 태도, 의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게 소인 요인. 가능 요인, 촉진 요인은 자원이라든가 건강증진 사업을 하기 위한 자원이 마련되어져 있는지, 또는 뭐 기술이 마련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고, 강화 요인은 뭘까요?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지라든가 또는 뭐 대리보상, 이런 것들. 네, 누군가 건강증진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걸 보고, 담배 끊는 걸 보고, 아, 나도 하고 싶네? 이런 교육적 효과가 있잖아요. 이건 대리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 진단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역시 나왔어요. 자, 5단계는 이제 교육적 진단까지 했으면 그 지역사회 행정적 진단을 해야 돼. 정책, 행정적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출산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지자체별로 유난히 더 저출산인데 있잖아. 거기 가서 피임 교육을 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행정적인 요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진을 해봐야 되겠죠. 진단을 내려야 되겠죠. 6단계에선 드디어 다 진단 내렸으면 실행하면 됩니다. 7, 8, 9에서는 평가하면 돼요. 평가도 7, 8, 9에 왜 나눠서 봤을까?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건강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소인성, 강화, 촉진 요인, 가능 요인이라고도 하죠. 나누어 파악한다. 이건 교육적 진단이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3, 4단계를 나눠서 봤는데 여기는 그냥 묶어서 봤어요. 즉 생태학적, 환경적 진단과 교육적 진단을 묶어서 봤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공식 조직과, 이것도 너무 쉽죠. 우리 조직에 대한 문제가 공식과 비공식 조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공식 조직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이죠. 말 그대로. 네, 외면적이고 가시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죠? 근데 비공식 조직의 특징이 어떨까? 능률의 논리에 입각한 조직이다. 맞죠? 조직 자체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어요. 네. 죄송해요. 능률을 논리에 입각한 조직이고 조직 자체의 경직을 야기할 수 있다. 이거 다 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이죠.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이건 비공식 조직의 설명이에요.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3번이고. 직제 등에 의해 형성된 인위적이고 제도화된 조직이다. 나머지 다 공식 조직이에요. 그럼 비공식 조직 조금 더 보자면 되게 내면적이다. 그리고 비가시적이다. 그리고 되게 감정적이고 동태적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연 발생적이에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탈퇴도 가능하고, 네, 투입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비영속성이에요. 나 언제든지 이 조직 마음에 안 들면 나오면 돼. 그래서 비영속성. 네.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이것도 되게 쉬웠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자 중요하죠. 요거 읍면 동에 설치할 수 있다. 뭐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보건주소는 어디? 읍면에 설치하고, 보건의료원은 병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보건소예요. 그럼 얘는 어디? 시, 군, 구에 설치되겠지. 보건소처럼. 보건진료소는 뭐예요? 리, 동. 1980년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 농어촌에 설치가 되는 게 보건진료소겠죠. 여기는 의사가 없어요. 그쵸? 간호사, 조산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진료소장이죠. 그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답은 4번입니다. 평가 나왔어요. 네, 평가가 나왔는데 조직의 인사관리 중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2022년도에도 나왔어. 그때는 뭐가 나왔냐? 연세 효과가 나왔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인사평가자가 피평가자의 능력이나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쵸? 네. 높게 평가하는 근무 성적 평정상 오류는 관대하지 뭐.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 그치? 관대화 경향이에요. 자, 시간적 오류는 우리 근접 오류라고도 하는데 평가하는 날짜와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상황이라든가 어떤 평정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우리 왜 뭐 연예대상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꼭 한 뭐 9월, 10월 좀 후반부에 한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 이런 것들이 상 받잖아.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적인 그런 간격 때문에 생기는 오류, 근접 오류. 중심화 경향하고 관대 경향하고 비슷한데, 중심화 경향은 1점도 싫어요, 10점도 싫어, 나는 5점만 줄 거야, 이거예요. 왠지 무난해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아주 낮게 주지도 아주 높게 주지도 않고 그냥 중간 점수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네, 정상적인 평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중심화 경향 그거예요. 자, 관대화 경향과 중심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우리 어떤 방법이 있어? 중심화나 관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배분법이 있어. 강제배분법. 강제로 배분하는 거야. 그래서 상, 중, 하. 얘는 30%, 얘는 40%, 얘는 30%, 100%죠. 그래서 중에 막 70%, 80% 몰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상에 너무 몰리지 않게, 하에 너무 몰리지 않게 30, 40, 30 거의 엇비슷하게 강제로 배분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화나 관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강제배분법을 선택한다. 네, 요거 내년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상동적 오류. 이건 뭐야? 상동적 오류. 아주 나쁜 거지 이거. 선입견.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고정관념.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학교가 너무 안 좋아. 지역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유학파야? 뭐 이런 거. 그쵸? 그래서 굉장히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제대로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거죠. 우리나라에 특히 심한 거. 스테레오타이핑 에러. 상동적 오류예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연쇄 경향이에요. 연쇄 오류. 연쇄적 오류.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헤일로 효과. 연쇄 효과라고 하죠. 연쇄 효과, 헤일로 효과 또는 후광 효과라고도 해요. 이건 뭘까? 하나의 평정 요소가 연쇄적으로 다른 평정 요소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거야. 면접 점수가 좋아. 그럼 얘가 실수를 해도 계속 좋게 평가를 해주는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쇄 효과도 얘가 사실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여태까지.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관대화 경향. 자, 다음에 설명하는 보건교육 방법은 교육 대상자가 많을 때, 요것도 제가 작년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신디게이트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버짓 세션과 구분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신디게이트와 버짓 세션이 되게 비슷하거든, 방법이.
둘 다 뭐예요? 사람이 많을 때, 대상자들이 많을 때 분단을 나누는 거예요. 분단을 각각 나눠서 각자 회의하도록 해. 그래서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단의 대표들이 나와서 결과 발표를 하는 형식. 이게 바로 버짓 세션이에요. 이 단점은 너무 산만해. 와글와글 세션이라고도 해요, 별명이. 버짓 세션과 우리 신디, 작년에 나왔던 신디게이트는 어떻게 다르냐? 얘도 똑같아, 방법은. 근데 얘는 관리자급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그냥 말단 직원에게 적용한다는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세미나 워크숍은 잘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심포지엄과 맨날 패널 토의 맨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심포지엄의 특징은 뭐예요? 모두가 전문가. 그리고 동일한 의견. 패널 토의는 뭐예요? 비전문가도 참여. 그리고 상반된 의견을 주장. 예,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내년에는 심포지엄과 패널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돼요.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자원의 평가 요소는 요것도 이 경연제로 나오네. 22년에 나왔었어요. 보건의료자원 평가 요소. 자, 뭘까요? 자, 보건의료자원 평가 요소. 자, 보건의료자원은 일단 양적으로 충분해야 돼. 양적 적합성 또는 충분성. 양만 충분하면 돼? 질적으로 적합해야 돼. 질적으로, 질적 수준이 높아야 돼. 그 다음에 분포의 형평성이 필요해요. 분포의 형평성. 그리고 통합적이어야 돼. 건강 자체가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통합성이고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적으로도 충분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야 되고 분포가 형평적이어야 되고 통합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민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건의료자원의 평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효율성도 하나 더 쓸게요.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건 맨날 얘기하죠. 최소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얻는 거. 효율성까지 같이 7개입니다. 요거 아예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여기선 적합성이 정답입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우리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너무 여러분들 귀에 닦지 않게 배우셨죠? 자, 이것도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경제적 특성은 일단 외부 효과. 중요한 것만 좀 몇 개 써볼게요.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그 다음에 공공재 또는 가치재. 그 다음에 치료의 불확실성. 건강 문제다 보니까 질병 발생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쟁 제한. 독점하잖아요. 경쟁 제한. 그리고 비영리적 동기. 이거 이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의료 공급자가 수요자의 선한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아. 오히려 악한 대리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의료 공급자는 의사잖아. 나타나는 현상. 의료 공급자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과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많이 아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의사가 공급 유인이라고 그래요. 의사가 꼬시는 대로 유인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면은 꼬신다 이런 뜻이야. 꼬신다. 그래서 의사가 꼬시면 해야 돼. 불필요한 검사도 막 꼬시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한 대리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세이스로우예요. 세이스로우 뭐야? 세이의 법칙. 공급이 그러니까 의사가 수요를 창출한다. 즉 의사가 하는 대로 시장이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왜? 너무 많이 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의미가 깔려있는 얘기야. 정답은 2번입니다. 의사의 유인 수요. 너무 의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일부 의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자, 13번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여태까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계속 출제가 됐어요. 매년.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는 특이하게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이 출제가 됐네요. 질병관리청 자체는 뭐예요? 보건복지부의 뭐예요? 외청이라고 하죠. 소속기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질병관리청 소속 직제라고 표현을 해요. 소속 직제는 뭐가 있을까? 딱 국립이 붙어. 국립보건연구원. 저게 있죠. 저게 정답이에요. 국립감염병연구소. 외워야 되겠지. 내가 외우는데 여러분들 안 외우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국립검역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이에요. 국립결핵병원인데 이게 어디냐면 마산하고 목포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다 적어놓고 시험 볼 때 숫자, 여러분들이 외운 숫자가 맞는지 꼭 세어보세요. 카운트를 꼭 해보세요. 여기서 정답은 뭘까? 국립보건연구원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뭘까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급여 제도는 뭐예요? 공공부조죠.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의 하나예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다. 예, 건강보험공단이 주체인 건 건강보험이겠죠. 사회보험이겠죠. 왜 건강보험공단이 주체겠어요? 의료급여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예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급여기관. 맞아요. 의원급도 그렇죠? 똑같아. 2차는 뭐예요? 2차는 병원급, 3차는 상급 종합병원. 근데 건강보험 2단계야. 1차, 2차 들렸다, 3차 가야 돼. 근데 의료급여는 어때요? 1차 들렸다, 2차 들렸다, 3차 가야 돼. 3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1번 틀렸고 2번 맞고. 3번. 본인부담금은 1종과 2종이 동일할 수가 없지. 1종은요. 정액제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어떻게 되냐면 1,000원, 1,500원, 2,000원이야. 그리고 2번은 무료예요. 그런데 2종은 어떻게 되냐? 조금 더 비싸요. 2종은. 그래서 어떻게? 1,000원 15%, 15%예요. 그래 다르지. 1종이 더 취약계층이니까. 같을 리가 없죠. 응급환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쳐야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자, 예외가 있어. 바로 2차나 3차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응급, 분만 또는 결핵이라든가 희귀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또는 감염병 확산이 되는 긴급한 상황이야. 이럴 때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결핵 확진 진단을 위해.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대상자가 2차나 3차의 직원이야. 그러니까 가족은 안 돼요. 대상자가 본인이 직원이야.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이라든가 분만이라든가 결핵이나 희귀성 질환, 중증 질환, 감염병이 확산되는 긴급한 상황, 결핵 확진을 진단받기 위해서 이럴 때는 1차 거치지 않아도 돼요. 2차, 3차 바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응급환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쳐야 이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네, 요게 맞네요. 그럼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요. 우리 의료급여 비용 있죠? 자, 주체를 알면 재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꼭 알아야 돼. 주체는 지금 국가와 지자체라고 그랬어. 그럼 재원은 뭘까? 재원은 조세겠죠. 조세인데 조세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부분이 지자체 출연금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제 25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시도에 의료, 이거 내년에 나올 수 있어. 의료급여 기금을 설치해라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래. 예.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도에 의료급여 기금이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요? 본인 일부 부담금 조금 내잖아. 그죠? 무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료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무상이다 이러면 안 돼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긴 있어요. 그죠?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재가급여를 받을, 재가와 시설급여가 다른 거 아시죠? 본인 부담금이 재가면은 조금 더 싸요. 15%. 시설급여는 20%. 이 얘기는 뭘까? 국가에서 시설보다는 재가급여를 조금 더 권장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100분의 15.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마이어스. 마이어스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마이어스라는 학자가 보건의료 서비스는 적어도 이런 거를 갖춰야 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질적 적정성부터 볼까? 질적 적정성은 질적으로 우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문인의 자격. 전문인의 자격이 필요하고. 그쵸? 의사 얘기하는 거, 의료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개인이 수용성이 생겨요. 수준이 높으면. 네. 그리고 질적 적합성이 생기죠. 효율성은 어때요? 평등한 재정. 적정한 보수. 이거는 의료인에 대한 보수예요. 그 다음에 형평성.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적 관리. 지속성은 뭘까요? 중점적인 의료 제공. 그리고 개인 중심 진료. 그리고 서비스의 조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개인이라고 함은,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면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중점적인 의료 제공도 필요하고 개인 중심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데 외과적인 문제가 필요해. 그러면 각과의 서비스 조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료가 끊기지 않게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속성은 이거예요. 중점적인 의료 제공, 개인 중심 진료, 서비스 조정. 그러니까 전인적인 의료 수행과 의료기관들의 유기적 협동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이게 바로 서비스 조정이잖아. 정답은 3번이네. 지속성이네요. 그쵸? 자, 접근 용이성 볼게요. 자, 개인의 접근성. 이거 다 외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형평성 필요하고 양적으로 충분해야 돼. 접근성이 좋으려면 양적 충분성. 그리고 접근만 용이해서 되는 게 아니라 1, 2, 3차 의료를 다 제공해줘야 돼. 포괄적 서비스. 포괄적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마이어스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할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제도는 여러분들 특이하게 평생사회안전망에 나왔어요. 저거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보장 제도는 항상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정도 나왔었는데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샅샅이 공부를 해둬야 돼. 사회보험은 다 알고 있잖아요. 5대 보험. 공공부조는 의료급여,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고 사회서비스는 현금을 주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예요? 뭐 예를 들면 가정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런 게 이제 사회서비스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평생 사회 안전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막 최선의 정말 굉장히 화려하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국가가 기본적인 걸 해주는 게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이고, 또 사회보장제도는 뭐예요? 연대성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 서로 연대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방법은 봤더니 다 집단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델파이, 명목 집단, 브레인스토밍, 초점 진단. 자, 여기서 익명이래.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어. 익명의 동일한 전문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익명의 동일한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문하고 그 결과를 서로 마주치지 않고 계속 서면으로, 우편으로 전달하고 회수하고 전달하고 회수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델파이 기법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예. 델파이 기법은 단점은 이 전문가를 잘 뽑아야 돼. 이상한 전문가 뽑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다. 익명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서면으로, 우편으로 설문을 주고받고 반복해서 회수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명목 집단 기법은 뭐예요? 얘는 뜻을 알려드릴게요. 명목만 집단이란 뜻이에요. 즉 명분만 집단이야. 노미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명목만 집단이지 같이 모여서 그냥 할 뿐이지 거의 개인의 의사결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토론하지 못하게, 서로 토론하지 못하게, 대화하지 못하게. 그 이유가 뭘까? 서로 비판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치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순수한 그 개인의 의사도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회의인데 이것도 역시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 대량 발언, 창의적,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초점 진단 면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FGI라고 해요. FGI 뭐냐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쉽게 얘기하면 좌담회, 간담회 이런 건데, 면담자가 면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자나 진행자 역할을 해. 그러면 동일한 이 면담자가 알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에 맞는 동일한 그런 그룹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서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진행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집단 의사결정 방법이겠죠.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라고 많이 합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답은 델파이 기법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산 원칙이 나왔어요. 예산 원칙 중에서도 지문을 봤더니 현대 예산 원칙이야, 전통 예산 원칙이야, 구분해야 되겠지. 전통 예산 원칙이야. 우리 전통 예산 원칙의 특징이 뭐예요? 입법부 우위야. 입법부 우위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좀 폐쇄적이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회, 의회 우위라는 거예요. 예, 통제적이라는 거죠. 현대 예산 법칙은 어때요? 굉장히 행정부 우위예요. 자, 그러면 전통 예산 원칙은, 자, 일단 사전 승인의 원칙, 정확성, 우리 정확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엄밀성이라고도 해요. 엄밀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공개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명료의 원칙, 통일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이렇게 7가지야. 엄밀성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예산과 결산이 맞아야 된다는,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그치? 이게 바로 엄밀성이야. 예산과 결산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엄밀성이야. 완전성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계상해야 된다. 국회 계상한다라는 거, 계산해서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공개 원칙, 누구에게? 국회에 공개해야 되겠죠? 틀렸어. 큰일 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공개는 누구에게 공개해야 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돼. 이거 조심하세요. 국민. 그쵸?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돼. 단일성의 원칙은 장부가 하나여야 돼. 회계장부가 하나. 즉 복수 예산이면 안 된다. 하나의 장부에 모두 기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명료는 명료해야 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이 국고를 들렀다가 나가야 돼. 즉 국고에 편입됐다가 세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통일성의 원칙. 한정성은 입법부가 한정해 놓은 상태에서만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 요런 겁니다. 요게 바로 한정성의 원칙이에요. 굉장히 어때요? 통제적이죠. 그래서 이게 전통 예산 원칙의 특징이에요. 자, 볼게요. 예산은 정확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산과 결산이 지나치게 불일치해서 안 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못하지만 불일치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예요? 정확성의 원칙이지 뭐. 그쵸? 엄밀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번 볼게요.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중 공공재원 및 준공공재원이 아닌 것은 이에요. 네, 자, 우리 세 개부터 먼저 볼게요. 국가부채. 자, 빚도 공공재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당연히 공공재원이겠죠. 소비세 수입이라는 거. 우리가 비싼 뭔가를 살 때, 귀금속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이럴 때 거기에 소비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조세로 수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공공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뭐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공재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번은 정답을 기부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새 20문제 다 풀었네요. 여러분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해커스에서 다시 만나면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길 바라면서 해커스 이영주였습니다.